지난 시간에 나와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던 역시 자유한국당의 가장 궁극적이고 SNS에서 분야의 최강자인데 오늘 역시 또 역사학계에서는 유일하게 공격당하신 분이에요. 역사 현인 전우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대본 없는 거야 그렇다 쳐도 무슨 말을 시킬 건지 귀뜸도 안 해주고 오라고 그러면 법이 어디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만 그냥 혼자 그렇죠. 하고 가려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가세요. 그냥. 제 얘기를 좀 할게요. 2012년에 6년 전이죠. 제가 트위터에다가 안철수 씨 존경한다고 썼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철수 씨가 후보 사퇴하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그날 그 시각이었어요. 그땐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시대의 대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구나. 그래서 비행기 타고 터널 때까지 며칠간 정말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 존경합니다라고 썼죠. 근데 이번 사태가 나고 나서 얼마 후에 누가 그거를 화면 캡처해서 트위터에 올려놓고 전우영은 안 빠다 딱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전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 거의 1000번 넘게 RT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트위터에다가 날짜를 잘 봐라. 안철수 씨가 후보 사퇴한 날이다. 나는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한 게 고마워서 존경한다고 그랬던 거다. 그게 어떻게 안 빠냐. 해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트윗 캡처 보낸 날짜를 지우고 올리는 거야. 그 순간 느꼈죠. 이게 6년 전에 트윗을 찾아서 올리는 것도 이게 보통 성의가 아닌데 정말 정성껏 한 거잖아. 저도 못 봐요. 그거 6년 전에 그걸 어떻게 뒤져서 봐. 근데 그거 올라왔다고 또 날짜까지 지우는 걸 보면 이건 보통 사람이 맨입으로 기울일 수 있는 정성이 아니다. 작업이 있다니까요. 작업서요. 그걸 이제 느꼈던 거죠. 야, 이거 정말 정성껏 움직이는 뭔가 있구나. 그 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자료를 뒤지는 조가 따로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조직을 어떻게 상대해요? 조직이 의심스럽고 배우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별별 생각을 다 했어. 근데 이게 민주 세력이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수단이 야비하고 졸렬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이 총수 때문 아닌가 생각까지 했다니까. 아니 그 전에 김총수가 블랙하우스 불러내가지고 재벌 공격하게 시켰거든. 그럴 수 있다. 그냥 의심만 하고 많은 수밖에 없지 무슨 수가 있겠어요. 드디어 작전 세력이 있긴 있구나 생각하셨구나. 지켜보자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 그룹이 저 말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의아해요. 많이 의아했어요. 뭐 전현직 노사모 회장을 반노라고 하질 않나.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반노라고 그러고. 저도 반노예요. 반문. 심지어 저 김어준, 주진우 이런 사람 보고는 거짓말쟁이의 비겁자라고 기억을 하더라고. 근데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의 비겁자면 어떻게 여기 살아있겠어요. 좀 납득이 안 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안 나오려다가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신문 기사를 보는데 좀 너무 익숙한 기사가 눈에 띄는 거야. 수법이 익숙한 기사가. 장하성 실장 사는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경비원 해고할 거다. 근데 갑자기 전율이 있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 수법이. 장하성 실장이 무슨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아닌데 그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입주자들과 이제 한 덩어리로 묶어. 한 덩어리로 묶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아파트 묻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파트 묻은 사람. 그 아파트 묻은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서 말과 속셈이 다른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동안 이 사회에 이 국가에 던졌던 메시지 전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방법이 너무 수법이 똑같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돌이켜봤어요. 도대체
온라인에서는 지난 몇 달간 그 이재명 지사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근데 온라인을 벗어나면 뭐가 문제였냐면 최저임금 문제를 빌미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경제 민주화 전반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융단 폭격을 가했어요. 문재인 정부 1년 반 만에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제개혁, 사회민주화, 적폐청산 이걸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보수 언론들의 주된 관심이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향후 문재인 정부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데 생각이 미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경제 민주화와 관련돼서 이건 기존의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경제 정책 프레임을 완전히 깨는 거잖아요. 깨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은 그걸 그대로 지키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고 거기 생각이 미치니까 갑자기 눈앞에서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아. 아하. 그래서 그동안 이런 작업들을 해왔던 거구나. 작전 세력이 있구나. 이게 작전 세력이 있다는 건 전혀 알았는데 이 작전 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나 같은 사람 하나 건드리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뭐겠어요. 저 같은 사람 뭐 때린다고 제가 뭐 그냥 깨갱하고 물러나면 그만이지. 김어준 총수쯤 되면 좀 덩치가 있죠.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쳐내고 나면 이건 궁극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개혁 정책 또는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 전체를 다른 쪽으로 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보였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자기들 세상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연결고리가 제 눈에 보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생각한 추론이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고 또는 민주당 내의 부도덕한 요소 청산하기. 물론 그런 순수한 그 생각에서 여기 동참하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어요. 또 근데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대상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 경제 체제 이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힘, 그걸 막으려 들었던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나서 갑자기 그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저 같은 사람까지 조직적으로 공격할 이유가 없는데 생각했다가 이 공격의 전체 방향과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또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논란들 여기서 저게 왜 그 문제가 되지? 뭐 어떤 분이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변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분이 없는데 후보들 중에. 근데 왜 누구는 뭐 묻은 파, 누구는 안 묻은 파 이렇게 분류가 되지? 정말 이상했었는데 이제 그 온라인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격받고 있는 지점들, 공격받는 사람들 이거를 결합시켜 보니까 아 이게 연결고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예. 누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찢어놓고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해방 직후에 혈서 써서 충성 맹세한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면 그 오래된 역사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어떻게 견뎌왔는지 지난 세월을 어떻게 버텨왔는지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지킨다. 정말 선명해 보이는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늘 만들어 왔거든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어요. 실제로 구도는 그거예요. 적폐청산을 계속할 것인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롯해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중도 포기할 것인가. 이게 시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예요. 중대 기로에 서 있거든요. 보수 언론들의 집중 공격, 융단 폭격 때문에 이게 마치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잘못 취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보세요. 장하성 실장하고 문제를 통해서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 뭔가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잖아요. 나자마자 공격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하성 실장이 공격을 받아요. 좀 더 개혁적인 쪽들이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반세기 넘게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세력의 기획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수님은 왜 타겟이 된 줄 아세요? 교수님은 논리를 제공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진영의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뭐라고 딱 집어서 말 못할 때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거든요. 맞아, 내 생각이. 라고 교수님이 논리를 제공하는 소스거든요. 이런 소스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누구나 설득될 만한 논리를 정연하게 펴서 전달력 있게 정리해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어요? 유시민 전 장관은 지금 자연인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논리 제공자, 왜냐하면 알바들 있잖아요. 저는 작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있고, 걔네 작업박식도 본 적이 있고, 지시했던 사람들도 알고. 근데 걔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논리 제공자예요. 왜? 자기들이 열심히 논리 만들어놨는데 다 깨버리는 거야. 저 사람 이걸 닫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삼성이 싫어하겠죠. 그게 다 총수 때문에. 나 이제 앞으로 큰일 났어. 예전에 한번 저 삼성그룹 신입사원 교육할 때 강연 한번 적이 있었는데 그거 꽤 많이 줬었거든요. 저랑 엮어서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제 뭐 저 재벌그룹에서 뭐 해먹긴 다 글렀어. 걔네들 팀장이 무척 싫어해요. 논리 제공자들을. 자기들이 만든 논리보다 더 세끈하니까.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대상 중에 하나죠. 또 동시에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이 기가 세고 말빨이 있고 추종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 제일 먼저 공격해요. 표창원 의원은 첫 번째로 타겟이 그렇게 된 거고요. 최민희 의원은 안 그러나? 정청래 의원 그 부류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박주민 의원도 이제 요새 씹히기 시작하거든. 박주민이 뭐 씨발. 그 타겟은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교수님이 꼈느냐? 교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정교한 논리를 제공하는 논리 제공자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걔네들이. 근데 사실 좀 걱정스러워요. 일단 이게 한번 이게 쭉 잡히고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면 어떤 사실을 보더라도 자기 확신을 잘 안 바꾸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 이재명 지사 비호하기 위해서 뭐 왜 재벌까지 끌어들인다.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논리.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일단 가지고 있는 자기 관념에 합치하거든. 고민을 안 하게 해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옳았어. 내가 옳았어 해서 이제 나는 옳아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쪽에 논리 제공자들이 예. 하는 일이 그거거든. 근데 그게 안 깨지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런 거죠.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좀 되풀이돼 왔던 현상이 또 이래요. 지금 이제 집권당 민주당을 흔들어야 돼요. 흔들고 그 안에서 가급적이면 개혁적인 분파들 사람들을 쳐내고 그건 흔들고 싶어 당연히 흔들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이게 계속 개혁을 시쳇말로 빡세게 추진을 하면 자기들이 피해가 심각할 텐데 그 흔들고 싶어하는 그 흐름 속에 내부에서 또 흔들고 싶어하는 그룹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흔들어야지? 이쪽에서 누가 쳐내면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70년대 보면 그때는 뭐 전차 철거하고 서울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교통 지옥이었어. 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버스 타는 게 지옥이었어. 근데 버스에 어떻게 사람을 태우냐면 버스 기사가 난폭운전을 해. 막 흔들어. 왼쪽으로 흔들었다가 오른쪽으로 흔들었다가 갑자기 왔다. 급정거했다 네. 그러면 막 사람이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빈자리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한쪽으로 탁.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야 빈자리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늦게 들어간 사람 빈자리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흔들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와 외부 사이에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면이 생겨요. 정확하십니다. 예. 예. 내부의 욕구도 있고. 그렇죠. 예. 흔들고 나서 빈자리 생겨서 들어가면 그다음에 앉아야 되잖아. 그죠? 뭐 어떻게 앉아? 그러면 이제 뭔가 뭐 먼저 탄 사람이 앉는 거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앉는 걸로 바꾸자라든 등 뭔가 구도를 바꿔야 돼요. 프레임을. 그래서 그런 말을 만들어요. 신파, 구파 이런 말로. 그렇게 해서 좀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틀을 바꿔놓는 거예요. 논리 구조를 바꿔놔서.
바꿔놔서 이 사람들을 이제 쳐내야 된다. 저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이제 새 시대에 맞지 않는다. 구파는 이런 논리를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외부에서 들어왔던 이질적인 요소가 내부를 장악하는 수법은 아주 고전적이에요. 어느 집단 내에서는 어느 시대에나 다 그래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심이 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부터 이 그룹을 지지했던 그룹들이 혐오감을 느껴요. 염증을 느낀다고.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조직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 그리고 내부가 이제 이건 깨져도 좋다. 솔로몬이 그 자식 찢어서 나눠 가져라 하는 것처럼 제가 정말 우려하는 거는 분열된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인 정도예요. 지금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김어준이야. 김기춘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김기춘, 뭐 양승태 다 합쳐봐도 김어준만큼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박수 친 거야? 이거 가라앉지 교수님, 못하면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걱정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거 원치 않은 사람이 당을 장악했다. 저놈들하고 당 같이 못한다. 저놈들이 있으면 오히려 대통령이 위험하다. 총선이 이제 1년 반 남았잖아요. 2년 정도 남았나요?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거 지금 이 구도 하에서는 자기들이 거기 끼어들기 어렵다. 그 새 세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뭐 당대표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정부 지지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분노를 한 템포만 한 등급만 가라앉히는 거예요. 당을 쪼개려고 하는 거죠. 그건 일부러. 가라앉히세요.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정말 위험한 것은 민주 개혁 세력 내부의 서로에 대한 분노예요. 노무현 정권이 가장 많이 들었던 욕이 뭐예요? 삼성한테 항복했다는 거잖아요. 항복한 게 아니고 그 민주정권의 기반이 뭐야? 그 국민의 지지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야. 정권이 삼성한테 굴복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굴복한 거예요. 그걸 무너뜨렸죠. 예. 그런 여론을 언론 통해서 만들어내서. 근데 지금도 그 비슷한 상황을 만들려는 아주 집요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여요. 제가 겪어보니까 말씀드렸잖아. 이런 정성은 맨입으로 못해. 근데 누가 돈을 주나? 아직도 궁금하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애들. 김총수야 뭔가 많이 받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정성껏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일은 열심히 하긴 해요 보면. 예. 누가 하는지는 돈 많이 받았어.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계속 흔들려 왔거든. 효과가 있으니까 돈을 쓰지. 어떤 사람들인데 효과 없는데 돈을 쓰겠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효과 없어도 효과 있을 때까지 계속 한다. 김어준 공격하는 패턴하고 장하성 공격하는 패턴이 같더라. 두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 한 사람은 그 청와대 수석이고 한 사람은 그냥 좀 이렇게 약간 건달 같은 느낌이 나는 뭐 이런 제야와 제조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언론인이란 말이야. 어중간이라뇨. 제 이름 가지고 희롱하신 겁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묶어놓고 보니까 공격의 목표가 굉장히 분명해졌어요. 뭐냐 이게 도대체 저를 뭘 공격한 공격하는 거냐. 거는 정말 잘 공격한 거야. 잘 공격한 것이고 공격자가 모습을 감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교수님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셨고 정치적인 일정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계속 올해 말까지 갑니다. 내년 초에 올해 말이나 초에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어떤 식으로든 보수 대통합 새로운 정당을 탄생시키며 새로운 당대표가 등장하며 화려하게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 최대한 많이 만들어 둬야 이삭을 주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목표이기도 하고요. 일정상으로 보자면. 그래서 한 번에 등장과 함께 한 번에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지치고 충분히 이렇게 마음이 멀어진 특히 외곽에 있던 지지자들 그룹을 다 주워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목표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권을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부 분열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잠재적인 주자들이 다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잠재적인 주자들 다 죽어나가면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가 소위 관료 사회에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등을 돌리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식물 정부나 노무현 정부 말기가 그랬죠. 식물 정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게 그때는 지지율로만 표시됐죠. 그때 가장 썼던 수법이 빠져 빠. 노 빠지 하는 공격. 그때 빠는 빠순이에서 나온 거거든요. 누군가를 빠라고 부르는 순간 너는 지각도 없고 이성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저 광신 아니야? 이거거든. 그러면 내가 노무현 지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빠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지만이라고 변명하면 시작하게 만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지자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기법을 여전히 계속 써요. 지금도. 너 뭐 약간 불리하게 돌아간다. 너 빠지 이 새끼.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혐오의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혐오의 단어는 정서적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잘 못 쓰는 단어예요. 졸라게 혐오의 단어를 써요. 특히 여성 커뮤니티 가봐요. 보기가 싫거든. 그럼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교수님은 논리 제공자니까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고. 자, 교수님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오실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미 버린 몸이에요. 근데 괜히 재벌 공격에 가담했다가 이게 뭐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